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출발, 당신의 개장 전략 함께하고 있는 주식바이블 김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8시 반부터 9시 20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할 예정이고, 이제 여러분들과 전날 미증시 시황과 그리고 국내 시황, 그리고 이슈가 되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함에 있어서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교육까지 진행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들 노란색에 오셔서 질문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릴 거고요. 방송 자료들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방송 중에 못다한 이야기도 제가 노란 속에서 말씀을 드리고 실시간으로 시황이나 그리고 공부 종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니까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보시기 바라겠고요. 노란 속 입장 방법은 문자로 샵 3989, 샵 3989로 주식 바이블 보내주시면 입장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려요. 링크 누르셔서 입장을 하시면 되시고, 좀 더 간단하게 이용을 하시겠다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핸드폰 카메라 어플 키셔서 화면에 나와 있는 QR코드에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방송 중에만 입장이 가능하니까 서둘러 입장하셔가지고 많은 도움 받아보시고 성공 투자하시는데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출발, 당신의 개장 전략 파이팅 하시면서 저랑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일단 먼저 미증시 시황 먼저 보고 말씀을 나눌게요. 전날 지난밤 미증시는 다우산업은 마이너스 0.75% 하락 마감을 했고, 그리고 S&P 500 지수는 마이너스 0.28%,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0.26%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전날 이제 3대 지수는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하락폭이 그대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2020년 6월 이후에 최대 하락률을 보였고, 나스닥 지수도 4.7%가량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하락세가 전날 미증시까지 이어져는 모습이었고, S&P 500 지수는 추가 하락을 하면서 52주 최고치 대비 19.05% 떨어져서 약세장 대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52주 내 최고치 대비 20% 이상 하락을 하면서 베어마켓이란 기술적 약세장으로 진입한 것으로 간주를 하고 있고요. 앞서 월마트와 타겟이 실적 부진으로 인플레이션 급등에 따른 기업들의 어려움이 본격화됐다는 진단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에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공격적인 긴축에 나서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성장을 해치고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가 상승과 성장 둔화라는 이중고에 주가도 이제 반등하기 어렵다는 해이론이 생배해지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경기 침체로 갈 경우에 주가가 추가 하락할 수 있으며 향후 2년간 경기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35%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도이치방크는 침체가 발생할 경우에 시장 매도세가 평균 2%일 것이라면서, 즉 하락률이 35에서 40% 가량이나 혹은 S&P 500 지수 기준 3,000까지, 9,000포인트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물가가 오르고 성장이 둔화되는 1970년대와 같은 스태그플레이션 시나리오에서 S&P 500 지수는 3,200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고요. 이러한 우려에도 연축이 구축 속도를 늦출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에스더 조지 킨자스키 연방소비은행 총재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낮출 필요가 있다면서 이 긴축이 주식시장을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더 긴축된 이 금융환경은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중 하나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연준이 금융환경이 구축되는 상황을 들여다보고 있다면서도 연축이 긴축에 따른 주식시장의 영향에 집중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를 좀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발표된 지표도 역시 부진하게 나왔고요.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4일로 끝난 한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주보다 2만 1천 명 증가한 21만 8천 명으로 집계가 됐고, 이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20만 명을 웃도는 수준이었습니다. 5월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담당 지역 제조업 활동을 보여주는 필라델피아 연은 지수는 2.6으로 전월 대비 17.6보다 크게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 지수가 제로를 웃도오면 경기가 확장 국면을 유지하는 모습이었지만, 제조업 활동은 전달보다는 크게 둔화된 모습이고요. 4월 기존 주택 판매는 전월 대비 2.4% 감소한 연율 561만 채로 집계돼 3개월 연속 감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주택 가격이 오르고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으로 주택 판매가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고요. 기업들의 실적도 여전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어요. 미국 백화점 체인 콜스는 분기 순이익이 예상치를 밑돌고 인플레이션 등으로 실적이 압박을 받았다고 밝혔고, 주가는 개장 전에 급락세를 보이다가 정규장에서 4%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전날 20% 이상 하락했던 타겟의 주가는 이날도 5% 이상 떨어졌고, 월마트의 주가도 2%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네트워킹 업체 시스코 시스템즈의 주가는 분기 매출이 예상치를 밑돈데다가 다음 분기 매출 전망치도 역시 예상치를 밑돌면서 13%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위험회피 심리가 커지면서 부채 가격이 올랐고, 이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부채 금리는 하락을 했습니다. 10년물 부채 금리는 장중 2.77%까지 밀렸고, 이달 6일 내에 3.13%까지 올랐던 데서 크게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S&P 500 지수 내 필수 소비재와 기술, 산업, 금융, 통신, 에너지 관련주가 하락을 했고, 자재, 헬스, 이민 소비재 관련주는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뉴욕 주식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이 기업들의 수익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당분간 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바클레이즈의 마네시 도시파드 애널리스트는 보고서에서 소매 기업들의 가파른 매도 때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마침내 수익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에 그는 그동안 높은 인플레이션에도 S&P 500 지수 성장 기업들의 마진과 미래 수익 전망치는 탄력성을 좀 보여왔는데, 이제는 저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의 데스먼드 로런스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중요한 부분은 기업의 수익이 어떻게 유지가 되느냐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지금 현재 매우 불확실한 시기에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변동성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AXS 인베스트먼트의 최고 경영자는 CNBC에서 투자자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단기 변동성에 대비하는 것이라면서 2분기 남은 기간, 올해 남은 기간 내내 변동성이 투자를 대변하는 말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을 했고요.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선물 시장에서 연준이 6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할 가능성은 92.3%를 기록을 했고, 7월 회의에서 비슷한 인상 가능성은 약 87.2%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수는 전날보다 5.2%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그러면 미국 증시 차트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다우지수 일봉 차트고요. 다우지수가 전저점을 이탈하고 나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지만 다시 반등을 보여줬으나 32,640포인트 이 부분에서 다시 저항을 받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봉상에서도 역시나 전점을 이탈하고, 그리고 나서도 지금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서, 만약에 추가적인 하방 압력이 계속 된다고 한다면 이제 3만 포인트 밑으로도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나스닥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 일봉 차트고요. 나스닥 일봉은 전저점 이탈한 후에 좀 더 다우지수보다는 좀 더 크게 하락을 한 모습이고, 물론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으나 다시 한번 미증시가 인플레이션 압력과 경기 둔화 우려에 하락을 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주봉상 흐름 역시 이탈 후에 추가적으로 계속 하락을 하는 모습이라서 이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멀게 보면 10,000포인트 이하까지도
1포인트까지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거기에 맞는 전략을 짜셔서 대응을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애플 차트 한번 볼까요? 애플 차트 역시 좀 하락을 보여주는 모습이었고요. 그래도 좀 견고한 흐름을 보여줬던 애플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또 하락을 하는 모습이고 최근 기사를 보셨겠지만 국교수의 마이클 거리와 워렌 버핏은 상반되는 애플에 대해서 상반되는 투자 전략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인데 앞으로 이 부분도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미국 증시 전문가들은 추가적인 하락에 좀 무게를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차트 역시도 계속해서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마존 차트 한번 볼게요. 아마존 차트는 그래도 좀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메타 구글 외에도 최근에 큰 하락을 보였죠. 월마트하고 타겟인데 월마트 차트만 보시더라도 급락을 보여주고 그 급락의 원인이 인플레이션 역과 물가 상승 그리고 소비자들의 소비 지금 위축이 되면서 이익률이 많이 하락하면서 주식 역시 영향을 받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미증시 역시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지만 미증시에 하락을 하고 있고 하락세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슈가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표로 좀 준비를 해놨는데 글로벌 이슈예요.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헤드라인만 제가 좀 해놨고 러시아 국채 이자 지급에 관련된 이야기하고 그리고 미국 취업상 청구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아직 증시가 바닥이 아니다 이라는 얘기를 하고 유럽연합에서 신재생 에너지 어떻게 계획이 있고 테슬라가 ESG에 표출됐다는 내용인데 하나씩 한번 볼게요. 러시아가 국채이자 지급을 앞두기 전에 아마 기사에서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스리랑카가 결국 디폴트를 선언했습니다. 1948년 영국에서 독립한 뒤에 처음 겪는 디폴트고 이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광산업이 많이 좀 안 좋은 모습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장기화가 되면서 곡물 가격이라든지 물가 상승, 인플레가 이런 상황이 현실로 붙이면서 공식적으로 채무 불이행 디폴트를 선언했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물론 달러가 있긴 하지만 제재로 인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러시아의 국채이자 지급에 대한 예외 조항을 예정대로 25일까지만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자본시장에서 러시아를 차단하려는 미국의 의지가 확고해지면서 러시아의 디폴트 가능성은 한층 더 커지는 분위기고요. 미국 재무부는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국제금융 결제망인 스위프트에서 러시아를 제재했죠. 다만 러시아 중앙은행과 투펀드 재무부가 3월 1일 이전에 발행한 채권에 한해서는 5월 25일까지 이자 지급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뒀습니다. 옐런 장관의 이번 발언은 예외적으로 제공했던 그런 채권 이자 지급 폭로까지 막아서 러시아를 국제금융시장에서 고립시키겠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CNN에서는 미국 내 채권 보유자들의 이자 상환을 차단해 러시아의 디폴트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러시아가 디폴트에 빠지더라도 타자는 않을 것으로 봤고 그는 러시아가 지불 방법을 찾지 못해 기술적 디폴트에 빠진다고 해도 러시아의 상황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면서 러시아는 이미 세계 자본시장에서 선언됐고 이런 상황은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옐런 장관은 세계 경제가 어려운 시기를 겪을 수 있다고 경고한 뒤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직접 거명하면서 비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유동성을 풀고 그로 인한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됐고 그렇지만 여기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그 인플레가 압력이 더 심해진 거는 사실이긴 하죠. 그 다음 기사를 한번 보게 되면 미국 실업상 청구 관련해서 기사가 나왔어요.
미국의 신규 실업당 청구 건수가 4개월 만에 최다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5월 8일부터 14일이죠. 신규 실업당 청구 건수가 직전 주보다 2만 1,000건 증가한 21만 8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고요. 직전 주의 수치는 당초 20만 3천 건에서 19만 7천 건으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지난 1월 이후에 4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로이터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0만 건을 상회한 결과고요. 아직까지는 신종 코로나19 직전 기록했던 22만 건대보다는 낮은 수준이긴 해요. 신규 실업당 청구 건수는 지난 3월 16만 6천 건으로 54년 만에 최저 기록을 세운 뒤에 20만 건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규 실업당 청구 건수는 켄터키주와 캘리포니아 등 특정 지역에서의 신규 실업당 청구 수준이 전체 건수를 좀 끌어올렸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고요. 다만 최소 2주 이상 실업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당 청구 건수는 직전 주보다는 2만 5천 건 감소한 131만 7천 건으로 1969년 12월 넷째 주 이후 약 50년 만에 최저치 기록을 경신을 한 모습이에요. 이에 미국 언론들은 신규 실업당 청구의 최근 증가세는 고용시장 회복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다는 시도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우려를 표했고요. 특히 미 연준에서 인플레이션을 찾기 위해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이 노동시장의 냉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제조업 둔화의 신호도 감지되고 있고요. 필라델피아 연준의 보고서에 따르면 5월 제조업 업황 지수는 4월 17.6에서 5월 2.6으로 크게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제조 지수하고 고용 지수가 좀 감소가 되면서 이런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도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제가 이 경기가 위축되는 이런 안 좋은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만큼 저도 마음이 좀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고 여러분들께서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꼭 알고 결국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를 가져와 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펀드 매니저들이 현금 보유를 20년 만에 최대로 하고 있고 아직 그렇게 바닥이 아니라는 그런 헤드라인을 기사고요.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이 현금 지출 규모를 20여 년 만에 최대 수준까지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연준의 기축 강화와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는 분석이 나오고요. 좀 전에 나왔던 기사들이랑 연관이 되는 그런 기사들이라 차트를 보시게 되시면 왼쪽에 있는 게 이제 현금의 기준 차트고 오른쪽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차트예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실시한 5월 펀드 매니저 설문조사에서 투자자들의 현금 보유 비중이 2001년 9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체 운용자산에서 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6.1%로 전월 5.5% 대비 0.6%포인트를 높여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매달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이번 설문은 총 9,860억 달러의 자산을 운용하는 글로벌 펀드 매니저 331명을 대상으로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진행을 했고요. 세계 경제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것으로 예상한 응답자는 77%로 전월 66%보다 늘어난 상황이고요. 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2008년 8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글로벌 경기 호황을 예상하는 펀드 매니저는 7%에 불과한 모습을 보였고 이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하면서 주식 투자 비중은 2020년 5월 이후에 최저 수준까지 내려갔고 기술주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은 2006년 8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요. 금리 상승이 밸류에이션 부담이 큰 기술주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반영된 것으로 추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서 월가에서는 더 큰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경기 침체가 불가할 것이라는 경고를 하고 있어요. 구겐하임 파트너스 글로벌의 글로벌 최고 투자 책임자는 이날 마켓워치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여름과 가을은 투자자들에게 끔찍할 것이라면서 나스닥 지수는 전고점 대비 75%, 그리고 S&P 500 지수는 28%까지 추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지난해 11월 19일에 기록한 사상 최고치 대비 현재 28%가량 하락을 했고, S&P 500 지수는 올 1월 3일에 기록한 사상 최고치 대비 18%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시우의 전망은 미국 증시가 앞으로 2배 이상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의미를 얘기하는데, 그는 현재 증시는 2000년 인터넷 버블 붕괴와 상당히 비슷해 보인다면서 연준이 주식시장의 대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점이 걱정스럽다고 말을 했고요. 그는 분명하게 보이는 건 연준이 시장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점이라면서 우리 모두 이제 그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주가가 급락을 하면 연준이 구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투자자들이 분명하게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있죠. 실제로 4월 연준 의장은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에서 물가 안정 회복은 무조건적인 필요이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면서 물가 안정을 잡는 데에 기조도 보였고요. 이 과정에서 약간의 고통이 따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이너드는 인플레이션 추세에 브레이크를 걸었다는 분명한 신호가 나타날 때까지는 연준은 금리 인상을 계속 할 것이라면서 그들은 금리를 중립 수준 이상으로 기꺼이 올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립금리라는 건 금리가 경기를 부양시키지도 억제시키지도 않는 수준을 말하는데요. 4월은 전반적으로 중립적으로 이해되는 수준 이상으로 금리를 올릴지라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 여건이 적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느껴지고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것을 볼 때까지는 금리 인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매파적인 기조를 드러냈고요. 마이어드는 지난 13일 후버 인스티튜션 제로 연준 전 의원들과 유력 경제학자들이 만난 자리에서 나온 발언들 때문에 증시에 더욱 비관적이 됐다고 밝혔고요. 두 참석자들이 금리를 중립 수준에 맞추려면 3.5에서 8%까지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면서 이는 연준이 경제나 시장 혹은 둘 모두의 브레이크를 걸 수 있을 때까지 금리를 올릴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연방 기금 금리는 0.75에서 1%인데 증시 매도세가 상대적으로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지고 갑작스러운 충격이 없는 한 연준은 금리금리에 도달할 때까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금리를 좀 올릴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매파적인 기조였죠.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겠다. 경기 침체, 경기가 고통이 있을 수 있어도 금리를 잡는 데 집중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얘기를 좀 했습니다. 다음은 EU에서 유럽연합에서 러시아 에너지 좀 탈피를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의 400조 투입 계획을 한다고 밝혔었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어제 국내 증시에도 신재생 에너지 관련 주들이 좀 움직임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에 탈피하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 가속화 계획을 발표를 하고 2030년까지 3천억 유로, 약 40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기존 2030년까지 40%로 끌어올리려던 신재생 에너지 목표치를 45%로 상향하기로 했다면서 해당 계획을 2030년까지 3천억 유로가량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고요. 집행위원장은 해당 계획을 위해 먼저 태양광 발전 용량을 2025년까지 2배 이상 늘릴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주요 건물들과 신규 건물 옥상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통해서 향후 5년간 태양광 발전 시설에 2,100억 유로 이상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밝혔고요. 해당 계획에 따르면 유럽의 총 재생 에너지 발전 용량은 2030년까지 1,236기가와트로 증가하고 태양열 및 바이오 메탄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유럽 중동업의 정기화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에 대한 천연가스 탈피를 위한 가스 인프라 투자에도 100억 유로, 그리고 러시아산 석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석유 인프라 투자에도 20억 유로 이상의 투입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이제 반대의 입장에서라면 석탄이나 석유 화력 발전 비중이 높은 동유럽 국가들의 에너지 대체에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서 이 화석연료 사용을 당장 줄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영국 가디언은 EU 고위 관련 말을 인용해서 러시아 가스 수입 증가는 석탄 화력 발전이 예상보다 더 오랫동안 이용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실제 배출량을 줄이는 데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러시아에 대한 제재들이 가해지면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관심을 좀 돌리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지금 국내 증시 관련주들도 좀 상승을 보였어서 여러분들도 이런 기사를 하시면서 관심 종목들 관련 섹터들도 한번 같이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증시 시황 중에 이제 테슬라가 ESG에서 퇴출됐다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이 부분 말씀드리면 친환경 전기 자동차 기업 테슬라가 기업의 환경과 사회적 채무 지수를 평가하는 ESG 지수에서 기준에 미달한다는 평가를 받고 퇴출을 당했고요. 미국의 경제 전문 매체 CNBC 보도에 따르면 글로벌 신용평가사 S&P가 S&P 500 ESG 지수에서 테슬라를 제외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S&P 500 ESG 지수란 기업을 환경, 사회적 책무, 지배구조 항목으로 평가해서 투자를 위한 정보로 재구성한 지수고요. ESG 지수 관계자 마가리토는 테슬라가 ESG 지수에 못 미친 이유에 대해서 테슬라 전기차가 대기오염 개선에 기여한 건 맞지만 다른 경쟁업체 실적에는 못 미친다고 설명을 했고요. 또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프리모트 공장에서 지적된 인종차별 논란과 열악한 근무 환경, 그리고 주행보조 장치의 안전성 이유 문제로 이번 퇴출 결정에 영향을 준 품목임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에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로 반박을 하고 나섰어요. 트위터 인수 관련 계속 나오고 있지만 그는 석유 기업 엑손이 ESG 지수 상위권에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지수가 조직된 정액투자들에 의해 문제화됐다고 모호한 ESG 평가 기준을 비판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머스크가 환경에 열을 올리는 건 이번에 처음은 아니고요. 지난해 5월 13일에도 일론 머스크는 비트코인 채굴이 환경에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불연 테슬라의 비트코인 결제 지원을 번복을 했고요. 당시 머스크는 비트코인 채굴로 급증한 화석연료가 환경 오염을 유발한다면서 비트코인을 대체할 친환경 가상자산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이 가상자산 세대라 SNF가 일론 머스크 기준에 부합하는 환경 친화적 자산이라 주장하자 업비트 기준 전일 대비 39.3% 상승한 417원을 기록해서 투자자들은 기대를 모으기도 했고요. 미증시 제가 지금 미증시와 시황에 대한 이슈들에 대한 어떤 내용들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가상화폐 얘기가 나와서 다음 이제 국내 증시에 대한 이야기 나눌 때 다시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잠시 쉬었다가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 증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일단 코스피는 사흘 만에 다시 2,600선 밑으로 어제 내려왔습니다. 미국 증시 급락의 여파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 주간 2%대 하락 출발한 이후에 낙폭을 축소했고 1%대 하락 마감을 했고요. 이날 2차 전지주는 강세를 보였어요. 2차 전지가 강세를 보였고 반면에 인터넷 대장주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장중 52주 신저가를 경신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지수 전일 코스피 지수는 전 토요일 대비 1.28% 하락 마감을 했고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은 970억 원, 그리고 주가는 4,835억 원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에 반해 개인은 5,203억 원을 매수를 했고요. 코스피가 2% 안팎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하락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네이버, 카카오는 52주 신저가까지 내려앉았고 네이버는 그때 3% 넘게 하락하면서 장중 26만 6,500원에 거래됐으면서 카카오 역시 3.25% 떨어지며 장중 8만 원까지 밀려나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0.89%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총상위 종목은 대부분 하락 마감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차 전지가 좀 강세를 보였고 2차 전지 소재 양극재 생산업체인 LMF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7조 원대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8.51% 급등을 하면서 코스닥 시가총액 2위 자리를 지켰고요. 국내 대형주가 1대2 하락세를 좀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한 영향이 좀 컸고 월마트와 타겟 등 대형마트들의 이제 신앙성 실적이 투자자들의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코스닥은 강보와 시작을 했고요. 보시다시피 직점을 이탈하고 나서 하락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락을 해주고 있다가 2,600선 쪽에서 저항 올랐다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 다시 한번 2,600선을 올라오면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보이게 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하방 압력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대응을 취해야 될 거라 생각이 되고요. 기본 차트상에서도 이탈을 하고 나와주는 거예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이 가능하다라고 본다면 현재 400포인트까지도 일단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고요. 코스닥 지수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이제 저점을 이탈한 이후에 상승해주고 하락과 등락을 계속 반복해주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힘드셨을 것같아요. 롤러코스터만 같이 등락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많이 어려웠을 거라 생각하고요. 지금은 다행히 강보와 출발을 했습니다. 주봉상에서도 역시 이탈해주고 테스트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증시에는 이제 어떤 이슈들이 있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게 되시면 제가 PPT 자료로 이제 헤드라인만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인 있고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해요. 방한을 하기 때문에 오늘 그 방한에 관련된 기사들을 소식들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좀 보면 자, 일단 K뱅크에서 확보하고 있는 예금 중에 절반 가까이는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로부터 나온 것으로 나타났고요. 최근 불안한 사태를 계기로 가상화폐 시장을 둘러싼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악영향이 언제든지 은행권으로 또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를 둘러싼 리스크가 다른 금융권으로 전이되는 막기 위해서라도 금융당국이 투자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에 보다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요. 19일 국회 정부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K뱅크의 예금 중 5조 5,617억 원은 투자자들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예치한 현금이고 같은 시점에 K뱅크의 전체 예수금은 11조 4,999억 원으로 그중에서 48.4%를 차지하는 규모. 최근에 이제 노라 사태를 계기로 가상화폐 자산 시장에 대해서
이런 변동성과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예금 절반을 그래서 예치금으로 가진 K뱅크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죠. 소위 말해서 뱅크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K뱅크의 투자자들이 자산가치 하락을 우려해 거래소 관련 현금을 인출할 경우에 전체 예금 절반이 날아갈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어서죠. 그래서 일주일 전만 해도 10만 원대에서 거래되던 암호화폐 루나와 스테이블코인 테라가 현재 99% 이상 폭락을 해서 한때 1원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가상자산 변동성이 커지면서 자산 가치가 하락하고 제1금융권에 악영향을 낼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이고, 이 가상자산 시장을 규제하는 법으로 특근법이 이미 지정이 됐지만 이게 자금 세탁과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할 뿐 대부분 가상자산 시장은 민간 자율주제로 이루어지는 탓에 범죄 예방을 하는 목적 외에 투자자 보호 조치는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 현재로서는 금융당국이 루나 테라를 발행한 블록체인 기업 테라폼넷 등의 자료를 요구하거나 감독할 법적 권한도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금융당국도 가상자산 시장에서 투자자가 안심하고 디지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서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도 주식시장이라든지 가상화폐 시장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군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런 우려들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러고 나서 투자에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실시간으로 시황이나 뉴스, 이슈 내용들 그리고 공부 종목까지 노란톡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노란톡 입장하시면 되시고요. 노란톡 문자로 샵 3989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니까 링크 누르셔서 입장하시면 되시고, 보다 더 간단하게 QR코드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핸드폰 카메라 어플을 켜셔서 화면에 나와 있는 QR코드에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입장이 가능합니다. 방송 중에만 입장이 가능하고 오시면 노란톡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시황, 공부 종목 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니까 꼭 입장하셔서 많은 도움 받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다음 기사는 이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해요. 최근에 환율이 좀 많이 올라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좀 빠져나가는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상설에 지나는 통화수합도 개설 논의가 구체화될 전망이라고 나왔고요. 자,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위기 때 한시적으로 맺었던 통화수합처럼 위기 때 일시적으로 불을 끄는 성격과는 달리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미국으로부터 달러를 조달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방법이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국가안보실 1차장은 어제 19일이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달러를 조달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한미 정상회담 합의문, 공동선언문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당국이 구체적으로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제를 하면서 연방준비제도 연준과 양해하는 선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통화수합부의 상소화에 대해서 상소를 얘기하는 것은 좀 이른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한미 정상회담 직후 발표되는 공동선언문에는 구체적으로 그래서 통화수합부라는 단어가 명시되기보다는 통화 협력을 강화한다라는 정도의 뉘앙스로 표현이 된 뒤 정상회담 이후에 연준과 한국은행이 협상 당사자가 돼서 구체적으로 스와프 라인 개설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팬데믹 위기로 달러 자금이 부족할 때만 미국과 통화수합부를 맺어왔는데, 그로 인해서 통화수합부가 마치 위기에 다른 말로 해석이 됐으나 윤 정부를 들어서 추진하는 통화수합부는 약간 좀 다른 개념이긴 해요. 실질적인 달러 조달 방안은 기존 프레임과는 다른 접근으로 해석이 되고, 예를 들어서 캐나다, 영국, 유로존, 일본, 스위스 등 5개국은 위기시가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미국 달러를 조달받을 수 있는 그런 상설 통화수합부를 맺고 있는 나라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에 준하는 통화수합부를 맺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될지 안 될지 여부는 지켜봐야겠지만 금융시장 관계자는 지금 이 시장이
변동성이 강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환율이 높고, 이런 상황에서 통화스와프를 통해서 예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봐졌고요. 저 역시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자, 다음 시장 볼게요. 자, 다음은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하고 삼성 반도체를 방문을 한다는 기사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 공장인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서 회동한 뒤에 진행할 공동 연설에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습니다. 장소가 기술패권 전쟁의 상징인 반도체 공장인데다가 시간도 미국 기준으로 아침이기 때문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은 물론 전 세계를 대상으로도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에 대해서 기추가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19일 서울경제의 취재를 종합해보면 한미 정상의 경제 안보를 의제로 한 평택 캠퍼스에서 이 1차 회담 이후에 진행된 공동연설에는 한미가 안보 경제에서 기술 동맹에 이르는 포괄적 전략 동맹 관계로 격상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알려져 있는데, 특히 양국 기술 동맹의 핵심 거점이 한국 반도체 공장이라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밝히는 내용이 포함되고, 삼성전자도 이에 맞서서 평택 캠퍼스의 반도체 생산 라인을 증설한다는 계획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가의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후에 첫 방문지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택했고, 의지가 강해서 그 일정이 관철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두 정상의 연설은 한미가 글로벌 전략을 함께하는 포괄적 동맹으로 확대된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 공표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했고요. 삼성전자 역시 평택 캠퍼스 가공장에 양국 기술 동맹의 성진 메모리 반도체 라인과 파운드리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 계획을 밝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역시 바이든 대통령과 방언과 관련된 기사예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안에 맞춰서 산업계에서 대규모 투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배터리 3사가 이미 2025년까지 북미에만 17조 원이 넘는 투자를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초에 나타났는데 19일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그리고 삼성 SDI 등 국내 완성 배터리 제조업체 3사에 따르면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의 합작범인 공장 7개와 단독 공장 4개 설립을 위해 2025년까지 7조 5천억 원에 이르는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완성차 기업과 배터리 기업 간의 합종 연행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만큼 바이든 방안에 맞춰서 새로운 투자 계획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LG에는 솔루션이 9조 9천억으로 가져갔고, 이어 SK온은 시정치가 6조 4,500억 원, 삼성 SDI는 시정치가 1조 1,500억 원이었고요. LG에너지 솔루션 외의 기업들은 투자 규모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2025년까지 갖춰지는 생산 규모를 기준으로 투자액을 수정한 사실이고요. 업계는 연산 1기가와트 시당 1,000억 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고, 이 합작법인을 통한 공동 투자는 50대 50의 비율로 투자 금액을 내다봤습니다. 생산 규모는 LG 에너지 솔루션 연산 201기가와트시, SK온 107.5기가와트시, 그리고 삼성 SDI가 23기가와트로 나타나고요. 미국 에너지부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2025년까지 미국 내 건설 예정인 대규모 배터리 생산 설비 13개 중에 11개가 국내 배터리 3사의 몫이었고, 예정대로 투자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미국 내 전체 배터리 생산 설비 중에 국내 기업의 설비 비중이 현재 10% 수준에서 약 70%까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내 비중은 테슬라와 협력하고 있는 하나소닉이 83%로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고, 국내 기업들의 공격적인 투자와 신규 공장 설립은 미국 내에서 기간 러스트벨트하고 불리던 북동부 5대5 주변의 기업들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리고 경제 회복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역점 사업인 첨단 산업 공급망 개편에 동참하면서도 낙후된 지역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되는 것이고, 바이든 행정부도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보조금 및
인프라 리스크업서 그쪽에 1,700억 달러 약 192조라는 천문학적인 투자를 예고를 했고요. 이런 기사들과 보시면 국내 기업들의 행보들을 보시게 되시면 관련된 섹터들이나 종목들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투자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 현대차죠. 현대차 기아가 이제 전기차에 21조를 쏟아붓는다는 기사가 어제 나왔습니다. 현대자동차가 기아가 2030년까지 전기차 분야에서 국내에 총 21조 원을 투자한다는 거고요. 갈수록 커지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모습입니다. 또 올해 35만 대로 예상되는 국내 전기차 연간 생산량을 2030년까지 144만 대까지 또 확대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현대차 기아는 우선 국내 전기차 생산 능력을 확대를 위해서 CDV 전기차 전용 공장 신설과 함께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의 폴류 생산 시스템 점진적 구축, 또 기존 공장의 전기차 전용 라인 신설 등을 추진하고요. 또 차세대 전기차 전용 플랫폼 개발 및 제품 라인업 확대, 그리고 핵심 부품 및 선행 기술 개발, 또 연구시설 구축 등 연구 개발에도 집중 투자하려는 모습이고요. 협력사와 함께 국내 기술 개발도 활성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의 핵심 기반인 전기차 충전 솔루션, 고객 서비스 등 인프라 부분도 투자 항목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전 세계적인 흐름이에요. 유럽이나 중국, 미국 시장에서는 전기차가 없어 못 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기가 있고, 현대차도 이러한 전 세계적 움직임을 타고 현재적으로 투자에 나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전기차 업체 1위는 명분 상장의 테슬라고 폴kswagen 그룹과 중국 비아디가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하고 뒤를 쫓고 있고요. 4위는 제네럴 모터스 GM 그룹이 차지를 하고 있고, 현대차 그룹은 5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다만 현대차 그룹의 아이오닉 5하고 EV6, GV60 등은 이미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어서 앞으로 시장 선정 가능성은 충분하다. 업계에서는 현대차 그룹의 투자 계획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자,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또 노란 쪽에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러분 오늘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이니까 항상 인사드리는 것처럼 행복한 금요일 되시고 성투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노란 쪽 오셔서 저와 함께 하셔서 꼭 많은 도움 받아보시고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고 행복한 금요일 한번 되시길 바라겠고, 주말은 세상 가장 행복한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주식바이블 정태진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